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아입니다. 네. 저기 사장님들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는 열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첫사랑을 만났을 때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첫 키스를 했을 때. 사장님들 그런 열정으로 큰 환호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을 이 정도 뜨겁게 해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는 의학 박사 학회에 왔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조용해요. 조용하면 안 돼요. 사장님들이 뜨거운 열정을 하셔야 되고, 강사분들이 강의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서 뭉글뭉글 무엇인가가 피어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성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성공 스토리라는 걸 감히 하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의 인생 스토리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광스럽게 제가 첫 성공 스토리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그냥 얘기를 이승아가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그냥 담담히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유년 시절이 바로 나왔네요. 네. 저는 오남매의 늦둥이이자 늦둥이이자 막둥이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빨간 게 요거라 그랬나? 예, 가운데 있는 애 있죠? 최혜주 사장 아니에요? 접니다. 저도 과거에는 저렇게 동글동글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굴곡에 의해서 얼굴이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동글동글한 최혜주 같지만 저도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였고, 저는 전라남도 곡성은 목사도면 대곡리 134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곡성이라고 무서운 도시 아시죠? 네, 영화에서 나오는 무서운 도시인데 괜히 살인사건을 나온 영화여가지고 무섭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맑고 정말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는 정말 제 고향을 너무나 사랑하고, 실제로 저희 집 친정집에 들어가는 저희 집입니다. 저기 끝에 집이 저희 집이고, 저희 지금은 이제 빈집이 되어 있죠.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빈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저기서 저렇게 뛰어놀면서 해맑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아이였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옷이 보이나요? 제가 71년생입니다. 여기 옆에 언니는 검정색 고무신을 신었죠. 저희 때만 해도 곡성군에서는 저런 구두를 신은 아이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엄마가 항상 저를 패셔니스타, 굉장히 귀한 딸이었기 때문에, 오빠 셋에 언니 하나에 저였기 때문에 항상 저를 이렇게 예쁘게 엄마가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드레스도 엄마가 만들어 주신 옷이고, 저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저만 300명 전교생 중에 저렇게 소풍 가방을 메고 물통을 차고 모자를 쓴 아이는 진짜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롱국민학교 출신인데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다복하게 아주 잘 자라던 아이가 어쨌든 넘어갈게요. 제가 쭉 하다가 16살의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오빠 언니들이 저를 이제 서울로 유학을 시킵니다. 시골에서 살아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면 촌년 된다고 서울로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저를 서울로 상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이 이 자료를 만들어줘, 무슨 의도로 저 사진을 넣는지를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 오빠고요, 저고요, 저희 아버지고 저희 언니예요. 어디 판문점인가 놀러 갔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사진은 제가 신문사에 근무했었습니다. 수원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경인매일신문사에서 오퍼레이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신문이 인쇄가 아마도 컴퓨터로 알아서 나올 거예요. 저는 서울시스템이라는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편집부에 넘기고 이랬던 일을 5년간 제가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행복했고요. 별로 그렇게 부러울 게 없었고, 정말 통통했네요. 20대, 20살, 21살 때 모습입니다. 네. 그때 이제 송중기 뺨치는 저희 남편을 만납니다. 그냥 제 눈에는 뺨을 쳤습니다. 실제는 아니었겠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콩깍지가 셔서 정말 송중기 뺨치는 제대에 2달을 남겨놓은 군인을 제가 만납니다. 하사를 만나는데 그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순간 반했습니다. 정말 반해서 그래도 나중에 자기가 먼저 연락은 왔지만 어쨌든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고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년간의 연애 끝에 결국은 결혼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첫사랑이자
지금까지의 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1995년도에 저희가 4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저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 많은 큰 중병, 뭐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은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중병에 걸리셨던 분인데, 저희 오빠들 언니가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아버지를 조금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버스를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결혼시킬 때 그 버스를 타고 오면 아버지가 기절할 정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도도 못했고, 또 저희 오빠들 또 언니도 결혼할 때마다 은근히 그냥 아버지가 안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초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아버지 손을 잡지 않고는 입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제가 이 넥타이와 양복을 사서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절대 작은 아버지 손을 잡고는 입장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5시간 동안 타고 오면서 정말 멀미를 해서 아버지가 하얗게 질려버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남들이 정말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고 너무나 멋진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만큼 저는 멋있는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는 입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았겠죠. 2아이를 낳았고요. 첫 번째 애가 남자애 같지만 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 아들이고요. 이 아이가 지금은 또 경찰이 되었고요. 저 딸이 이 자료를 만들어준 우리 지금 여기서 모든 강의가 진행되는 모든 자료와 영상들은 저희 딸이 다 해준, 그래서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정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연년생 남매를 둔 엄마가 되었고요.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준비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그 생각이 빨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고, 남편의 월급으로, 남편의 직장 생활만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멋진 인생을 꾸며줄 수 없을 거라는 그냥 그 착각 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막 여기저기 일을 알아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됐고, 제가 이 돌도 안 되는 아이를 24시간 놀이방에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에요. 아이가 혼자 노는데 저 오빠들이 애를 왕따를 시켜. 애를 봐주질 않아. 그리고 여기 양말 보이시나요? 어쩜 양말이 저렇게 벗겨졌는데 양말도 제대로 신겨주지도 않고,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아이를 굉장히 방치하고, 그냥 그 시절에는 그 아이를 그냥 집어다 던져놓고 일하러 가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기 바빴고 더 이상 아이한테 신경을 쓸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은 연년생이었기 때문에 누나가 동생을 굉장히 잘 돌봤고, 아주 아이들이 순했습니다. 굉장히 순했고요. 우는 법이 없었어요. 울면 저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혹자들이 말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아빠 성격을 닮아서 아주 아이들이 순진하고 순하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빠의 성향을 닮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출판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책에 관한 것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가월드 안데르센이라는 책 파는 영업에도 한번 잠깐 해봤었고, 막 그러다가 제가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우연히 그 책을 한 권 읽으면서 21세기의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 그러면 나는 빨리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너무나 섣부른 빠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99년도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둘을 놔두고요, 제가 네트워크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 회사가 바로 뉴스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제가 오늘 우리 최은정 사장님이 강의했던 것처럼, 우리 은연 사장님이 강의했던 것처럼 승범 사장님의 강의를 제가 제대로 듣고 선택을 했더라면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뭐 뉴스킨을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뉴스킨의 타이밍은 이미 선점이 끝나버린, 그냥 누구나 다 하고 있었던, 이미 개미들이 모이고 있었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네트워크에 초짜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네트워크의 제품력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선진국형 마케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하고만 싶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마케팅을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뉴스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미국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한 사진이에요. 미국을 다니고 중국을 다니고 정말 별곳을 다 다닙니다. 전 세계 엄청난 곳을 다니고요. 미쳐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때 집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매일 하루에 소주 3병씩을 먹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남편은 호래비처럼 아이들 둘을 케어하고,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이승하 사장님이 왜 이렇게 남편한테 엄청 잘할까, 이렇게 좀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웃어? 왜 비웃어? 잘하잖아. 네, 왜 이렇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벌렸던 일들이 많아서 저희 남편한테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해야만 하고요. 더 잘하겠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내 딴에는 따라서 해본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뉴스킨에서 10년을 합니다. 뉴스킨의 10년의 생활 동안 저는 제 인생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제가 갖고 있던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합니다. 마감을 합니다. 또 사재기를 합니다. 또다시 마감을 합니다. 카드를 돌려막습니다. 이제는 남편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오라고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 정말 재주가 좋습니다. 돈을 아주 잘 빌려옵니다. 저희 남편의 직원 50명에게 모두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저희 남편은 부하 직원들한테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이 시간에 이걸 메꿔야만 했고 정말 매일매일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결국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네트워크에서 다단계에서 망하는 그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후회를 합니다. 남편이 정말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 멈출 수 없냐고, 그만큼 해봤으면 됐지 않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 눈을 떠보니 내가 바보였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나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게 네트워크이구나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쿨하게 저는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을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직업을 제가 웬만한 일을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행히 놀아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험도 해봤고요. 옷가게에서 옷도 팔아봤고요. 식당에서 점원으로 일도 해봤고요. 불판도 닦아봤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안 하고 다단계를 안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의 인생은 더 바닥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을 하고서 희망을 잃고 있었고 저는 그러면서 점점 더 지옥의 길로 갑니다. 남은 건 빚과 절망뿐이었고요. 제품은 집에 어마어마하게 쌓였고요.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사채업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사채업자가 저녁 6시 이전에 이유인가? 아무튼 못 찾아오는 거죠. 저희 때는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법이 없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렸고 시도 때도 없이 배를 눌렀고요. 사채업자들이 협박과 맨날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지금도 문소리 막 두드리는 소리, 초인종 소리 들으면 아이가 굉장히 기겁을 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빚더미와 그 제품 엄청나게 저에게 네트워크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정말 내가 네트워크를 다시 하면 인간도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또 저는 직장암 판정까지 받습니다. 직장암 2기였고요. 아까 우리 최은정 사장님이 강의하면서 이 얘기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시대요. 장기가 복구된다고. 저는 직장을 잃었던 사람인데 직장이 생긴 사람입니다. 캘로리 제품으로 인해서 몸에 직장도 생겼고 캘로리 직장도 생겼습니다.
웃어줘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직장만 판정을 받아서 저는 항상 설사와 변비를 계속 반복하는, 변을 보관하는 직장이라는 장기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수년 동안을 굉장히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몸무게는 43kg, 42kg. 스몰도 컸습니다. S사이즈도 큰 그런 몸이었고 빼짝 말라가고 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나는 그냥 죽어야만 하나 보다. 그냥 죽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집에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원룸으로, 원룸에서 기꺼이, 그 다음엔 여관까지, 성남에 스위스 모텔이라는 모텔이 있었습니다. 모텔까지 갑니다. 물론 한 달 정도밖에 살진 않았지만 모텔까지 가고 저희의 집기류는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한 달 정도를 모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모텔로 들어오고 남편도 모텔로 퇴근하고, 그러면서 저는 모텔에서 뭘 했을까요?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벼룩시장을 갖고 오라고 시킵니다. 아이한테, 큰딸한테 가은아 벼룩시장 한 부 갖고 와. 맨날 교차로 갖고 와. 그래서 거기서 저는 맨날 동그라미를 치면서 직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희망의 한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암울했고 답답했고 더 이상의 무엇인가가, 나는 여기서 정말 그냥 가족이 단체로 죽어야 되나? 이런 암울한 시대.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에서 저한테 돈을 맨날 빌려다 줬으니까 얼마나 직장 생활이 고역이었겠습니까? 얼마큼 죽을 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악순환의 되뿌리 속에 제가 또 누군가의 꼬임을 받습니다. 아는 언니가 내과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몸으로 하는 일을 해. 그래서 식당, 우리 밑에 민지식당이라고 나왔는데 그 식당이 진짜 잘 돼. 근데 네가 와서 몸만 열심히 하면 너 그래도 빚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돈이 없잖아요. 10원도 없는데. 근데 그 언니가 자기의 병원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줍니다. 5천만 원을. 또 배짱도 좋죠?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 사채 5천만 원의 빚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식당으로 매일매일 사채업자가 찾아와요, 일수꾼들이. 그리고 그 돈을 다, 제가 하루 번 돈을 다 가져가요. 그냥 진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장사는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장사는 정말 잘 돼요. 바빠요. 그런데 나에게는 자유가 한 개도 없었어요. 아침에 별보기 운동을 하러 가고 밤 11시에 끝나서 집에 오고 쓰러져 잠자기 바쁘고, 일요일날 하루 쉬는 날은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잠만 자고 그냥 축 처져 있고 아이들을 라면이나 먹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제 인생에서 후회했던 시간이 식당을 했을 때 그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돈은 벌리지만 그 돈은 사채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나에게는 한 푼도 돈도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저의 몸은 망가지고 제 인생은 더 바닥으로 치닫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자영업은 미친 짓이구나.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거구나. 차라리 어떤 대가가 들어가지 않은 내 몸으로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차라리 그냥 할 걸. 굉장히 후회를 하는 그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어느 날 저에게 운명과도 같은 기회가 옵니다. 어느 날 저는 네트워크를 다 거부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나쁘다는 걸 알았고, 절대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절대로 누군가든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첫 네트워크의 기억이 너무나 안 좋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식당으로 어떤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뉴스킨에서 망했지? 나 뉴스킨에서 망했지. 누나, 그런데 누나에는 열정이 있어. 누나가 입고 있는 그 앞치마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 누나는 네트워크를 해야 돼. 누나,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씨 꺼져 이랬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저에게 식당으로 와서 말했을 때도 저는 다 물리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박 대표, 네가 말한다고 내가 할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 친구를 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 너무하네. 내가 누나한테 정보를 주려고 왔는데 누나가 알아보지도 않고 왜 손사래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문 앞을 붙잡고 그 30초의 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누나, 선점이라는데 명품 화장품이래. 한 달에 10만 원만 쓰면 된다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알아도라도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가버렸어요. 삐져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말하는 그 단어 3마디가 저의 뇌리에 꽉 꽂힙니다. 뭐? 선점? 나는 뉴스킨에서 선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선점? 먼저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뉴스킨의 김범준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메이의 덱스트 예거가 될 수 있는 거야? 아이 설마 아니겠지. 얘가 뭔가를 잘못 알았겠지 라고 했지만 너무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시크릿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알아는 봐야겠다. 저 친구 몰래 알아는 봐야겠다 라고 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 너무나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최은정 사장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리스크가 있거나 손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손해가 없는 회사였어요. 적어도 한 달에 10만 원만 쓰는 일이라면 내가 1년을 사재기 한다고, 저는 사재기 전문가니까 1년을 사재기 해봤자 120만 원이잖아. 그럼 120만 원 사재기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일은 없잖아. 그러면 이 회사는 정말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 회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1년 만에 다이아몬드, 뉴스킨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목마르게 가고 싶었던 그 다이아몬드가 가지 못했는데 10년 동안에도 못 갔던 그 다이아몬드 직급을 저는 1년 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로 성취합니다. 자,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2년째, 레드 다이아몬드를 3년째, 3년 10개월 만에 저는 전 세계 최고 직급자가 되고야 맙니다. 시크릿에서 전 세계 최고 직급자가 9조가 있었습니다. 9조. 한 명은 미국 사람, 8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다는 거죠. 수백만 명 중에 시크릿 하는 사람 중에 9명의 최고 직급자 중에 제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장님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만약에 인맥이 많은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 제가 이렇게 갔다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면 뉴스킨에서도 저는 성공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뉴스킨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뉴스킨에서는 10년 동안 뼈저리게 정말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빨간 딱지가 붙고 여관 생활을 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네트워크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녀가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바꿨을 뿐인데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시크릿은 타이밍이 맞았던 겁니다. 제품이 맞았던 겁니다. 리스크가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감할 일이 없었고요. 사재기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최고직급자 집에 초대를 제가 매달 했었는데요. 우리 파트너들이 저희 집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스포너님 집은 저희보다도 제품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제품 한 개도 사재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고직급자를 간 3년 10개월 동안 저는 바디버터 한 개를 사재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사나에 4주 동안 2,000명이 들어와야, 그것도 200만 원짜리 패키지로 2,000명이 4주 동안 들어와야 저는 최고직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게 안 나오죠? 네, 뭐 최고직급을 달성했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장에 나오나? 네, 최고직급자를 달성했는데 3년 10개월 만에 저의 그 회원수가 25,000명이 됐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저 혼자 시작했던 그 일이, 그리고 어린 조카 30살짜리 조카 한 명과 시작했던 그 일이 25,000명 회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 최고 직급자로 2만 명이 모인 컨벤션 무대에 최고 직급자로 우뚝 섭니다. 네.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엄마가, 큰오빠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큰오빠가, 저기가 이제 전라도 우리 친정 곡성입니다. 곡성 도로 길인데, 저희 큰오빠가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조카한테 찾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큰오빠가 뭐라고 하냐면, 네 고모가 와도 절대로 보험도 들어주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보증서 주지 말아라. 커피나 한 잔 먹여서 보내불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큰오빠가. 그런데 제가 저렇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용돈을 줬겠습니까? 오빠들한테 몇백만 원씩 용돈을 계속 줬죠. 그리고 제가 잘 나간다는 소리를 자기 딸한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저렇게 프랭카드를 곡성에 달아줬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딸한테 너그 고모는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아이였다. 보증서 주지 말아라. 돈 빌려주지 말아라. 보험 절대 들어주지 말아라고 했던 그 오빠가 갑자기 제가 성공하니까 비범한 아이로 바뀐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장님.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들 최고의 복수는 성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걸 하냐고 묻지만 사장님들은 내가 왜 하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의 Y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옆집 아줌마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죠? 내 Y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최고의 복수는 우리가 성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엄마와 형제들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저희가 최고 직급자로 올라갔을 때 저기 드레스 입은 사람들은 다 직급자들입니다. 저희 가족들이에요. 신우가 둘이 있고요. 조카들 둘이 있어요. 블루 2조, 레드 2조, 저는 크라운 로얄. 5조의 저희는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제2의 로얄 패밀리를 꿈꿉니다. 이렇게 했었던 일이었고요. 여기 나오는군요. 제가 우리 전산이었어요. 시크릿 전산. 여기 보시면 한쪽에 대실적이 15,275명, 한쪽에 9,887명, 25,000명이죠. 저는 최고 직급자였고 크라운이란 직급을 유지하고 있었던, 양쪽에 레드다이아가 나와야만이 직급을 가능한 그 정도로 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제가 신세졌던 저희 남편에게 제일 먼저 벤츠 S560을 뽑아줍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네. 그 저희 남편이 요즘은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자꾸 다른 차를 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가족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희 딸에게도 미니쿠퍼를 사주고 또 제 차도 따로 있었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어느 날 정말 잘 나갔던 시크릿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행복했고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진짜 코로나가 와도 인쇄소득이 따박따박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왔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었고, 제가 일하지 않아도 25,000명의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2023년 5월 30날 어느 날 갑자기 시크릿이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철수를 해버립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결국은 자본력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시크릿이 정말 돈이 많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결국은 코로나에 사람들은 매출이 줄어들고 일하지 않고, 그런데 회사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엄청나잖아요. 그 부대 비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회사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시크릿 코리아 철수했던 몇 주 전 본사대입니다. 마침 제가 갔었는데 마지막이 될 줄 진짜 몰랐어요.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시크릿의 마지막 본사데이에 여기 보면 하얀색 옷이 저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최예주 사장 최현정 사장님 있죠. 이때는 우리는 형제 라인이었습니다. 같은 매출을 공유하자는 같은 팀이 아니었어요. 형제 라인이었는데 이렇게 입고 여기 빨간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노란 거야? 요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김원경 사장님이 있더라고요. 권희정 사장님 있고, 마지막까지 시크릿이 철수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이런 운명의 공동체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때는 형제 라인으로 서로 그냥 안녕 하고 지나가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같은 팀이 되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요게 참 이 사진을 발견해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의 사진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5월 30날 시크릿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우울했고 슬펐고 약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을 내가 몸 바쳤고 10년 동안 성공했고 내 인생을 바닥에서 하늘로 다시 올려준 회사였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고 그래, 내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네트워크는 하지 말라는 신의 계신가 보다. 그냥 이제는 남편하고 이제 골프도 배우고 나름 이제 재밌게 이제 여가를 보내면서 살아봐야겠다라고 정말 그러고 있었을 때 다시 찾아온 회사가 캘로리 라이프입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저희 집 앞에 왔고 최고 직급자였기 때문에 이제 뭐 저를 어쨌든 리크루팅 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뭐 몇 억을 주겠다, 뭐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그 회사들이 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적어도 20년을 네트워크를 했는데 볼 줄 아는 눈은 생기잖아요. 아, 이 회사가 선점인가? 제품력은 독보적인가? 보상 플랜이 괜찮다? 아,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도전해 볼 수 있는 회사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5억을 준다는 회사는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올리브영에서도 살 수 있는 제품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나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는 내가 5억을 받고 팔려간들 내 파트너들에게 이런 제품 가지고 비전이 있다, 이런 제품이 사람 몸에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서 정중히 제가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사진입니다. 최은정 사장과 최희주 사장님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옵니다. 운명처럼 이 두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 두 친구도 회사가 갑자기 철수를 하니까 엄청나게 알아봤겠죠. 여기저기 막 이 회사 저 회사 알아보고 다니면서 아, 어떤 회사가 좋을까 막 그러고 다니면서 알아보고 다녔던 거예요. 물론 저도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회사 좋은 회사를 좀 알아주세요 막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는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서 알려주려고, 조언을 해주려고, 이상한 회사 갈까봐 알아보고 있었을 때 저도 캘러리 라이프라는 회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회사라고는 하는데 확 오고 막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열심히 알아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리커버리 필요하지? 저는 시크릿에서 만들었던 리커버리 때문에 저렸던 몸이 안 저렸거든요. 리커버리 필요한데 왜? 했더니 언니, 리커버리의 10배 제품이야. 근데 리커버리를 만든 회사를 찾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커버리는 시크릿이 만들었지 뭔 소리야. 제가 이랬죠. 제가 무식한 거죠. OEM으로 제품을 받은 건지 모르고 리커버리를 시크릿이 만들었는데 무슨 어디 회사를 찾았다는 거야. 아니야 언니, 리커버리를 만드는 뽀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 제조사가 따로 있었더라고. 언니, 리커버리 통 뒤에를 봐봐. 집에 와서 리커버리 통 뒤에를 보니까 진짜 뽀이 이세이셔라고 제조사가 써 있는 거예요. 되게 배신감 같은 게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솔직히 제가 최자매 사장님한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조금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시크릿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그 소름 끼쳤던 느낌, 와, 이 회사 진짜 리커버리의 10배를 만든다고? 뭐야, 리커버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리커버리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얘네들은 그럼 이걸 할라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니, 그런데도 제가 좀 튕겼죠. 솔직히 말하면 야, 나는 이제 안 해. 너네들이나 해. 잘 알아보고 해.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이제 최희주 사장 성질 아시죠? 언니! 이러면서 언니만 뭐 돈 벌고 뭐 파트너들, 언니는 뭐 최고 직급도 다 가봤지만 우리들도 다 가봤고 사람들도 해야지. 언니가 같이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성질이 좀 지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조사가 진짜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진짜로 정말로 자본력이 튼튼한지를 알아봐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또 열심히 10년을 했는데 이 회사가 또 없어지면 우리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건데 이 회사가 또 없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한번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 회사를 알아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제조사 뽀이 익세이셔 문 앞이에요. 문 앞 사진이에요. 저희가 저희 사비를 들여서 저희는 미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본사를 구경하고요, 제조사를 다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 기업 캘러리를 만나게 됩니다. 시크릿의 몇백 배 회사였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이 회사를 보고 저희가 소름이 쫙 끼쳤고요. 그곳에 제조 공장을 보는데 제조 공장에 다 저희 시크릿 제품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너희들 왜 여기 있니? 막 이러면서 막 정말 그랬던 좀, 저희가 이 문 앞에서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네, 벌써 그때 저희 원스 글로우는 탄생이 됩니다. 저희 세 명부터 원스 글로우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 이름을 짓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글로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제품 중에 글로우를 가장 사랑하는데 글로우가 빛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원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원스, 하나 이런 주셔가지고 뭐 1등이 되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원스만 하면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원스 글로우가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빛나는 그룹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스 글로우 그룹의 리더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탄생이 됐고 2023년 11월 2일 날 캘러리 코리아가 첫 등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추웠고 회사가 본사가 강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정말 우리는 초창기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IT 강국 1위 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전부 수작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서를 이만큼 쌓아놓고요. 그때 우리 이세영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이세영 팀장님이 진짜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막 가서 막 이만큼씩 가도 하루에 막 그 타이핑을 밤 11시, 12시까지 쳐주시고요. 그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추천자도 바뀌면 안 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 저희가 첫 등록을 개시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회사의 첫 깃발을 꼽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시스템만이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 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선능센터에 저희가 대여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15명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한 팀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저희가 선능에서 하다가 또 거기서 또 뭐가 안 돼갖고 또 강남으로 쫓겨가서 강남 쪽에 또 얻었다가 또 다시 선능 왔다가 또 다른 어떤 분이 운영하는 사무실 잠깐 빌렸었다가 이렇게 떠돌이처럼 되게 불쌍하게 저희가 1년 정도를 계속 회사를 떠돕니다. 떠돌면서 그 사무실을 떠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고 이 회사의 가치를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몇 달을 버티질 못합니다. 그냥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당장 내 통장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떠나버려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은 생깁니다. 또 갑니다. 또 생깁니다. 또 갑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했지만 우리 리더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꾸준히 믿고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강남센터의 규모가 40명, 50명이 되더니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본사가 강남 선릉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본사에서 월세 내지 않아도 돼요. 본사가 내주니까요. 저희가 계속 이제 캘로리 본사에서 이전을 해서 완벽해진 시스템으로 한 60명에서 70명씩 매주 화요일 2시면 저희는 만납니다. 사장님들 거의 다 오시죠? 거기에. 네, 그곳에 오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화요일 2시에는 저희를 보러 오셔야 됩니다. 그곳에 와서 그 시스템에 조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분만이 결국 성공이라는 단어를 얻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단순히 본사에서만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데이 세미나도 하고 호텔에서 세미나도 빌리고 컨벤션에도 참석하고 저희끼리 정말 나름대로 많이 바빴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희 많이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점점 저희가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행도 다니고요. 아까 우리 윤승범 사장님 그랬죠.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간다고. 윤승범 사장님은 3번 갔네요. 저는 이 회사에서 올해만 4번 갔습니다. 저 여행을 제가 오죽하면 지사장님께 여행 그냥 1년에 2번만 보내줘요. 너무 4번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회사가 여행을 많이 보내주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셨던 크루즈 여행도 갔고 그리스도 갔고 베트남도 갔고 파리도 갔고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과 여행이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여행이 뭡니까? 공짜로 가는 여행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가면 의미가 없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사람과 가는 여행이 저는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행도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행만 가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2스타 이상 한 달에 뭐 자기 원하는 만큼 뭐 10,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매달 저희는 기부를 합니다. 여기 기아대책이라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원스글로우가 한 달에 50만 원씩 매달 기아대책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 그룹에서 지금은 비록 50만 원이지만 500만 원, 5천만 원 더 많은 파트너들이 늘어나서 한 달에 5억을 기부하는 멋진 원스글로우 기부 클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달려왔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꿈꿨던 꿈은 저 혼자만의 꿈이었고 저의 성공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산을 깎고 고속도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준비된 회사여서가 아니라 이미 저희는 이 회사를 처음부터 같이 기둥을 세우고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는 곳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3년 후 여기 계신 200명의 사장님들이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저는 다이아몬드 원데이 세미나를 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정말 여기 계신 사장님들, 평범한 사장님들을 다이아몬드, 멋진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그분들만의 모시고 특별한 다이아몬드 원데이 세미나를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지금 스토리를 굉장히 숨가쁘게 들으셨는데 제가 또 사장님들께 제가 힘들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처럼 지금도 이 순간도 삶에 지쳐서 냉혹한 현실에 굉장히 지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공감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보고 싶고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몇 번을 봤는데 그냥 뭐 잘 만들었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 사장님들 얼굴이 싹 지나가니까 눈물이 나네요.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수많은 각각의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 또한 사장님들처럼 맨 앞자리에서 냉혹한 삶에 지쳐서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꿈을 이루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쓸쓸하게 이런 자리에 왔던 게 수백 번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그 화려한 면만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겪어낸 그 시간 동안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고생했을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성공 스토리를 듣고 사장님들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감정의 울림이 있다면, 혹은 공감이 되었다면, 혹은 마음이 움직였다면,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함께 캘러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성공해 봐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이곳에서 저는 반드시 사장님들을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꼭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공 스토리의 무대 주인공을 꼭 사장님들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의 긴 성공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성공 스토리의 무대에 사장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